자, 정치 비하인드 오늘은 미국 정치를 전공하셨습니다. 동의대 김덕용 교수님 그리고 이슬람 중동 전문가 동서대 이성수 교수님 두 분 모시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가져올 변화와 파장 그리고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휴전에 들어갔죠. 이 중동 정세와 관한 얘기까지 국제 이슈 두루 좀 짚어보죠.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국 로이터 통신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이 이 북미 정상 간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정상회담을 통해서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북미 정상회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실제로 한반도 긴장을 낮출 수 있을까요?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우리가 지금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있는데 네. 트럼프 1기를 한번 경험해봤죠. 이게 뭐 전체적으로 모든 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바라보는 그 입장이랄까요, 생각들이 굉장히 그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그런 거에 대해서 큰 당혹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트럼프 2기는 어떨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들을 조금씩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1기하고 2기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1기에 비해서 2기에 트럼프가 굉장히 큰 표차로 당선이 되었죠. 네. 또 그 결과 인선 과정도 굉장히 초스피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인선의 지금 하마평이라든지 결정되어진 사람들을 보면은 뭐 학력 무시, 전공 무시, 충성파로 다 매여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2기 때는 1기 때보다는 트럼프가 의도하는 대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전보다는 좀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본질적인 면은 별로 안 바뀔 거예요. 1기 때 보면은 한국 잘 사잖아. 일본 너희 잘 살지. 독일 갔잖아. 왜 우리가 너희들한테 무료로 이런 여러 가지 뭐 안보적인 측면이라든지 경제적인 데 이익을 줄 수 있어. 그럴 필요 없어. 동맹 관련 없어. 너희들 혜택 본 만큼 너희들도 돈을 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즈니스 관점, 거래적 관점에서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래도 이전에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개입주의가 아닌 고립주의로는 미국에 크게 보면은 부시 행정부 이후로는 거의 그 개입보다는 고립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이런 것 때문에 동맹을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어떤 독단적으로 미국 우선적으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1기 때보다는 2기 때에 훨씬 더 강력한 대중 강경 정책을 추진할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북한이라는 변수에서 위협적인 어떤 분쟁이라든지 혹은 그런 어떤 뭐 전쟁에 개입될 요인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금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필요성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여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성수 교수님. 방금 전에 김동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뭐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과거에 트럼프 일기도 그랬지만 과거에 지금 북미 회담이 성사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네. 저는 이 성사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트럼프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김정은이는 그러면은 북미 회담을 하려고 하겠는가? 저는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과거에 트럼프가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문제 해결 상태를 원했거든요.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게 거기에서 북한은 그걸 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점진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 바람에 트럼프가 그냥 비행기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변했느냐?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어떤 핵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은 지금 북한 편입니다. 이미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금 많이 돈독하게 해놓은 상태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이를 만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쉽게 만나주지는 않을 것이다.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칼자루는 오히려 트럼프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지고 있다. 위원장한테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트럼프가 몸이 달아서 김정은이를 만나달라고 할 때 오히려 여유를 가지면서 어떤 조건을 달 가능성이 높은 게 김정은의 지금 작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렇다 그래서 한반도 뭐 북미회담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무력 충돌을 하긴 힘들기 때문에요. 응하기는 응할 건데 이게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 북미 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대로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높다? 예, 뭐 오. 트럼프 자주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 햄버거 먹는 사이다. 굉장히 그 케미가 있는 관계로 그렇게 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 북한 문제가 우선 순위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도 대중 압박이라든지 대중 강경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정도를 낮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관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측면에서 보면은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또 트럼프가 지금 장담하고 있는 것이 방위비 분담금 또 10배 이상 올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될 때에 네네. 협상 전략적 차원에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단 여기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기억이 있죠. 세 번 만남 중에서 특히 이제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으로 어쨌든 트럼프하고 김정은 사이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뒤통수를 맞았죠. 그 과정에서 바로 발을 들이지는 않겠지만은 또 이전에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바른맛 방식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조정을 다 하고 합의를 본 상태에 되면은 네. 협상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점과 그다음에 통미봉남 정책 그러니까 지금 남한하고의 대화가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바로 미국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에 부합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어서 좀 이어가자면 코리아 패싱 우리나라가 좀 배제되고 북한과 미국과 북한과의 이 회담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좀 더 말씀해 주시죠, 김 교수님. 예, 그런 점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에 나름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정상회담에 도움이 된다고 봤고 또 경제적 측면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남한도 회담에 일정 정도 역할이 있다라고 보고 네. 같이 임했는데 네. 그게 이제 완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기존을 가지고 있는 남한을 제외시키는 통미봉남 정책으로 갈 것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의 이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북한과 바로 협상 딜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 같은 경우가 북한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있느냐라니까 지금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이전에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기타 한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가 있었느냐 혹은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서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느냐. 네. 또한 러시아와도 그런 관계가 지금 다 없는 상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남한에서 또 우리 국내 자체적으로도 지금 통일되어진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 되니까 굉장히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떻게 보면은 국교 정상화 단계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한국은 굉장히 소외될 수가 있다. 굉장히 좀 암담한 지금 현실입니다. 예. 이 교수님, 예. 코리아 패싱 그리고 한국의 레버리지 이때까지 통합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때까지 그 북한은 예. 한국은 없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북미 북일 관계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끼어들 틈을 안 줬습니다. 여지를 주질 않았고요. 그리고 앞에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좀 비켜라. 할 정도였거든요. 문재인 정부 너희들이 한 게 뭐냐. 그래서 나중에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은 삶은 소대가리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예, 삶은 소대가리가 뭐 앙천대소할 그런 일이다. 문재인 정권 때 전혀 한 게 없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걸리적거리기만 한다라는 표현을 북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어야 될 거는 그때 당시 때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물론 한국이 패싱될 가능성은 있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은 네. 오히려 트럼프의 입장에서 한국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북미 회담에서의 중요성은 아니지만 한국을 활용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트럼프가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보다는 오히려 더 한국이 조금 더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뭐 레버리지까지는 뭐 있을 그는 별로 없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 공격용 무기를 달라고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난감을 표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러시아와의 관계도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국이 이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무시는 하되 어느 정도의 역할을 미국에서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트럼프의 재집권, 이 적지 않은 변화와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소위 마가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전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얘기 나눠보죠. 이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또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동맹국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확실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한미 FTA 재개정도 불가피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게 뭐 장담했죠. 어쨌든 트럼프는 자기는 관세 대통령이 되겠다. 네.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결국은 뭐 전쟁이 되겠죠. 무역 전쟁. 이것도 1차 때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트럼프가 법인세를 인하하고 중국에 관세 폭탄을 하고, 근데 이게 미국의 의도대로 성공을 했느냐라니까 성공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 과정 경과를 보면은 관세를 높이면은 결국 보호무역주의로 가니까 중국도 관세를 통통하게 높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자국민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는 뜻이죠. 옛날 뭐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가장 그 보호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이제 결국은 발화되어진 건데, 네. 그 1차 때도 보면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세 높이면은 중국도 맞대응하고 그러면서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인하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이 미국이 의도한 만큼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뭐 중국도 단단히 뭐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은도 어쨌든 서로가 주고받기 식의 무언가가 돼야지 일방적으로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방식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예. 이성수 교수님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지금 바이든 때도 그렇고 중국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중국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위기다 그러거든요. 특히 뭐 건축이라든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렸고 지금 중국인들의 삶이 지금 거의 곤도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자기가 했던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을 확실히 꺾겠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패권의 문제, 헤게모니 문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관세를 지금 추가 관세를 10%를 지금 올렸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세를 올린다 하지만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린다 하지만 그건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 중국 물품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 중국 시장에 미국 물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네. 사실은 중국산 물품이 미국에 들어가는 수가 압도적이거든요. 미국산 물건이 중국에 들어가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라든지 전기차하고 몇 개 정도인데 그렇게 봤을 때 이건 사실은 중국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구나 다 손해를 본다라고 하지만 그 손해 정도는 감수를 하더라도 이 관세를 통해서 훨씬 더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관세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아예 사랑한다라고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자기가 아는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I love tariff 그랬습니다. 관세를 사랑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보호무역주의로 훨씬 더 강화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어떤 정치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곤도박질을 쳤습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입을 타격이 엄청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봤을 때 아마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미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면은 이게 중국을
압박하는 강도도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을 거의 좀 식물인간 같은 그런 형태로까지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군요. 그래야만이 미국이 예. 위대한 미국 마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트럼프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네. 또 이 관세만큼 뜨거운 이슈가 이 방위비입니다. 뭐 김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골칫거리거든요. 올해 10억 달러에서 최소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4조 원인데 10배까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안 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게 트럼프의 입장이잖아요. 단순히 블러핑일지 아니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워낙 예측 불허의 인물이다 보니까 판단이 잘 서질 않는데 김 교수님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예, 그대로 뭐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뭐 1기 때도 했지만은 또 2기 때도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난번에 끝나고 결정이 되어졌는데 이게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이 행정협정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들어와서도 틀림없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 우리는 또 할 수 없이 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협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이 달성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하지만 사실 주한미군 철수는 가능해요. 쉽지 않은 쉽지 문제죠. 않죠. 10배 올린다라는 것도 사실 조금은 비현실적이죠. 10배 올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 관점에서 그렇게 했는 거고 네, 네. 주한미군 철수 같은 경우도 미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을 통해 가지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주한미군 철수 같은 문제는 사실 더 힘들고요. 하기 힘들고 방위비 분담 같은 경우는 협정이 거의 뭐 99%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10배가 될지 뭘지 우리가 그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이게 1기 때에는 우리가 이제 요구를 했던 것이 뭐 전략 자산 전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요구했던 거 뭐 괌에서 뭐 B2오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해서 어느 정도 수용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상안을 받아들였는데 2기 때도 틀림없이 뭐 10배까지는 아니지만도 적정선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상을 해줘야 되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수동적으로 할 필요 없이 우리도 공세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자주 제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도 핵무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예. 그다음에 전술핵 무기도 배치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기타 나름 우리가 주고 받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가 하는 정책 혹은 전략이 상대적으로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니까 돈이 문제가 개입이 되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회담을 통해서 얻을 건 얻고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억지로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좀 적게 줄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공세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 만족할 정도 수준에서 우리도 타결 지을 거는 해야 되고 그 대신 우리가 얻을 것은 또 무엇이 얻어야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회담에 좀 임해야 된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얻을 건 얻고 뭐 줄 수 있는 건 주면 된다. 거기서 제가 조금 네. 덧붙이자면 저도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예. 김동균 교수님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요? 예, 비슷한데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적게는 2-3배, 서너 배까지는 아마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예, 협상을 하면서 방위비 분담을 예. 이제 10배라 하면 실질적으로 10배까지 받겠다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달란다고 우리가 다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미리 뻥튀기를 해놓고 거기에서 조금씩 깎아 나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한 2-3배에서 서너 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 필리핀에서 그렇습니다.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할 때 필리핀은 아예 미국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돈을 내라. 왜? 우리나라에 우리 영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떤 북한 때문에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 동아시아 전략에서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좀 협상을 잘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오히려 먼저 빼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세적인 측면. 네, 공세가 그겁니다. 같은 의견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한 반 정도부터 빼버리라. 그럼 우리는 그만큼 줄 돈이 없으니까 미군을 반 이상 감축해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새로 나가야 되는 거죠. 소파 협정이라든지 과거 협정들을 다시 개정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도 미군이 주둔하는 데 대한 땅 사용료라든지 이런 사용료를 같이 계산을 하자라는 그런 식으로 미국의 세계 전략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역공을 해 나가면은 적어도 방위비를 10배 이상 주는 그런 어떤 협상에 말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교수님, 이렇게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에 이렇게 입각해서 행동하는데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는 예측 불가라 하지만 큰 흐름은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건데 네. 이게 어떤 정책에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리 점검을 하는 외교 라인에서 케이스별로 시나리오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건 정해진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일기도 있었지만 그래서 일기 때도 예측 불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외교 전문가들이 시나리오별로 이런 부분에서는 어디까지 양보하겠다 또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정해가지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 교수님은요? 결국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당선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첫 번째 통화에서 예. 트럼프가 관심 있어 하고 요구했던 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서 탁월한 것이 그 조선산업이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그 항공모함들 저기 인도양 태평양 모함대 7함대 이런 함대들은 작전을 하다가 훈련을 하다가 정기적으로 미국 본토 뭐 하와이라든지 뭐 저기 샌디에고 이런 데 돌아가서 재정비하고 또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제주도에 지금 뭐 저기 있지만은 또 여기에 만약 한국에 뛰어난 어떤 조선 기술 항공모함을 유지 관리 보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가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강점이 되는 것이고 그걸 원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걸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의 대세계 전략 중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이 중국의 팽창을 막는 봉쇄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이 약한 고리에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최고 약한 고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을 나름 좀 예측을 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당선되기 전에 한국의 중국 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중국이 나름 한국에 무언가 관심을 유발하고 추파를 좀 던졌다는 약한 고리를 건드리기 위한 전략인데 우리도 이것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한국의 몸값을 좀 키울 필요가 있고 미국이 원하는 거는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해서 주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필요한 대로 잘 얻을 필요가 있다. 결국은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제도와 시스템에 의한 작동보다는 정글 속에 각 국가가 각자 도생하는 전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트럼프가 뭐 책 제목이기도 하죠. 거래 기술처럼 우리도 뭐 철저하게 거래 관점에서 한미 관계, 특히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를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기브 앤 테이크, 줄 건 주고 또 받을 건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국가 간의 외교인데 우리의 외교력으로 이 트럼프를 감당할 수 있겠냐? 비단 트럼프만이 아니죠. 이 최근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로 불거진 대일 굴욕 외교 논란, 또 북한, 중국, 러시아 이 모두 긴장 관계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뭐 좀 총체적인 문제다라고 느껴지는데 교수님,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가 동반될 수밖에 없고 국내 정치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뭐 오늘은 뭐 큰 주제는 아니지만은도 네. 한국 국내 정치에 여러 가지 대통령과 관련되어지는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전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될 트럼프 정부의 향후 행보와 관련되어서 준비 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외교가 혹은 외교 인물들이 현재 아까 사도광산도 말씀드렸고 기타 다른 여러 자리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뭔가 일관된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다른 건 아니죠. 국가 이익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전략적인 고심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인사가 위쪽의 눈치만 보고 국가 이익을 지금 도외시하는 것들이 여러 곳에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트럼프 정부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안보적인 측면에도 그렇고. 그게 사실 그게 사실은 잘 되려면은 예. 외교 정책 해결이 잘 되려면은 야당이 좀 도와줘야죠. 아. 거대 야당이 도와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뭔가가 되겠습니까? 180석 여석을 가진 야당이 좀 예.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는데 이 전부 다 가는 것마다 발목을 다 잡고 있는데 무슨 외교 정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야당이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 잘하셨지만 국내적으로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국내 정치를 지금 야당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을 뭐 할라 해도 못하게 만들고 그 계속 김건희 여사 그 문제만 갖고 그거래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득 좀 받겠죠. 네. 받다면은 주식 가지고 이득 좀 받겠죠. 그거는 나중에 사법 처리하면 됩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정치를 가지고 외국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계속 사법 리스크 이것만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국민들이 네네. 보는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모든 걸 잘한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대통령 할 때까지는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건 뭐 국가야 나라야 망하든 말든 그냥 민주당은 자기 갈 길 가겠다. 대통령 흔들기만 하겠다. 국정만 흔들겠다. 180여석을 가지고서도 하나도 도움도 안 준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수 교수님의 전문 분야로 넘어가죠. 이 중동 정세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13개월 만에 휴전과 합의했어요. 역시 트럼프 당선 효과라고 봐야 할지 휴전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교수님. 네, 이거는 사실은 트럼프 당선 효과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트럼프 당선 효과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냥 결정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미 대선 끝나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이제 지금 시기가 그렇게 되는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래요. 지금 이때까지 지금 거의 1년 넘게 1년 1개월이죠. 13개월인데 그렇죠. 1년 이스라엘도 1개월. 계속 이걸 공격을 해왔는데 이스라엘이 지치겠습니까? 안 지쳤겠습니까? 지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도 지쳤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레바논 지역도 거의 공격할 때는 다 했습니다. 가자 지구 쑥대밭 만들었고요. 이란에도 공격을 했고요. 지금 좀 쉬고 싶은 겁니다. 예, 지금 더 이상 공격할 때도 사실 없습니다. 거의 하마스는 괴멸시키다시피 했거든요. 헤즈볼라도 핵심 지역 타격 다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네타냐후가 좀 쉬어가자라는 입장입니다. 과거부터 계속 헤즈볼라든 하마스든 휴전을 하자라고 해왔습니다. 안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휴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자기도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휴전한 이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이스라엘을 재충전하고 보강한다 그랬습니다. 재충전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휴식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게 목표였다. 그런 측면에서 휴전이 이루어진 전적으로 네타냐후의 결정이지 트럼프 같으면 오히려 트럼프 효과라 그러면 더 공격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60일 동안 휴전을 선언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 휴전도 네타냐후의 결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미사일 한 방만 받든지 테러가 하나라도 일어나면은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이번에 네타냐후가 이야기를 하면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은 60일이지만 그 전에 휴전이 끝날 수도 있고요. 재충전이 빨리 끝나면은 이스라엘군에 또다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60일간의 휴전 이후 그 이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제가 있고. 볼 때는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거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정치적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과도할 정도로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공격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은 네타냐후의 입지가 강화가 됐고 이스라엘 국내에서 네타냐후의 그 인기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전쟁을 아주 확실히 잘 활용한 거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네타냐후의 우호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공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헤즈볼라는 가만히 있느냐? 헤즈볼라도 이때까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0일 휴전 이후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또는 헤즈볼라가 무력 공격을 소규모라도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전에도 그래왔습니다. 2014년에도 그렇고요. 90년대 말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이 대이란 강경 기조가 선명했는데 이번에 어떨지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가 이란 대사를 만났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물밑 대화에 나선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뭔가 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동 문제에 있어서 네. 미국은 이때까지 1979년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후에 반이란 전선을 취해왔습니다. 이란은 반미 반서방 정책을 취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뭐 라프 산자니라든지 이런 사람들 친미 그 대통령이 됐을 때는 미국과의 화해를 원해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지금 공화당이 됐는데 물론 이제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그 이란 정책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바뀌지는 않을 건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 이란은 상당히 입장이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이란은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할 만한 여력도 되질 않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석유 산업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라는 트럼프의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는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란이 가진 석유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란과의 협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핵심 문제는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JCPOA라고 포괄적 핵 협상에서 미국이 탈퇴를 했단 말입니다. 이란은 이걸 다시 미국이 가입을 해가지고 핵 문제를 타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 트럼프는 강경하게 나갈 것이고 이란은 거기에 어느 정도 조를 맞추면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지속적인 양보를 좀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아주 강한 기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트럼프 2기 행정부 과연 중동 문제 어떻게 다룰까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가장 좀 뭐랄까요?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기를 원했던 나라가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이었을 겁니다. 1기 그러니까 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도 JCPOA에서 탈퇴를 하고 여러 가지 압박 봉쇄 정책을 취했는데 이게 트럼프 같은 경우 당선되어지고 첫 번째로 1기 때 첫 번째로 방문했던 데가 사우디를 방문했거든요. 네. 근데 그다음에 이번에 그 이스라엘 대사도 그 보면은 강경 정책을 극우파인 허커비 대사를 또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1기 때와 연장선에 갈 것이고 더 강압적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죠. 두 가지의 경로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는 반발하는 거겠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핵 고도화로 가겠다, 우리 핵 무장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완벽하게 북한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타협과 협상의 길로 가는 방법.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욕심이랄까 욕망 중에 하나가 노벨상을 한번 타보는 거거든요. 옛날 트럼프의 욕심. 트럼프가 그 김정은하고 다수의 관료들이 그 반대를 했는데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할 때 속내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거의 한 45년, 50년간 지금 받고 있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란이. 그런데 지금 대통령인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개혁적인 대통령이에요. 개혁파인데 진보적이고. 그래서 어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두 가지 경로가 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적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 어느 정도 이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양보를 얻는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로 중동에 오케이 너희들은 그럼 핵무장하지 말고 제재는 풀고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정상화하고 또 연이어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또 정상화하면서 중동의 평화가 정착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한 바 커 노벨 평화상.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뭐 마음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도 이전에 뭐 저기 북한하고 여러 가지 협상 과정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거든요. 이란도 나름의 거래 협상의 타입을 보면 트럼프도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가져올 변화와 파장 그리고 중동 정세까지 두루 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비하인드 동의대 김도경 교수님, 동서대 이성수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